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함께 하려고 해요. 김진애 박사님의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박사님의 여자의 독서라는 책 속에 수록된 한 챕터 함께 하려고 해요. 너무나 많이 알려진 소설이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일단 오만과 편견하면 제인 오스틴이라는 작가보다는 영화 속 주인공들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 이 김진애 박사님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시는데 하셨어서 이제 의원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어쨌든 애서가이자 또 독서가이신 김진애 박사님의 방식으로 오만과 편견 함께 읽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오만과 편견 사이에서 빗나가는 게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다. 자기 긍지가 너무 강해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거나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 상대가 오만하다는 편견이 나의 눈을 가로막아서 상대의 본질과 진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어긋남이 그렇게 남녀 관계를 끝없이 복잡하게 만드는 건지도 모른다. 사실은 모든 인간 관계를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오만과 편견일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의 불평등은 현실이고 또 재력과 지위와 권력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오만과 편견, 그 때문에 생기는 소원함과 오해가 서로에게 인간 대 인간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제인 오스틴은 공히 로맨틱 코미디의 원조 작가라고 할 수 있겠다. 후대에 나온 수많은 사랑 이야기, 특히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영화와 드라마들은 바로 이 소설 오만과 편견의 두 남녀 주인공이죠. 엘리자베스와 다시와의 관계, 그 관계의 다양한 변주곡들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21세기가 되어도 우리는 그 티격태격, 그들 사이의 티격태격, 좌충우돌, 밀당, 알콩달콩하는 그 모습에 빠져들곤 한다. 웃음 가득한 로맨스, 곡절을 겪지만 결국은 사랑에 골인하는 로맨스가 자신의 삶에서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다. 그런데 그 원조가 나왔던 시기가 무려 200여 년 전, 1813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1813년에 쓰여진 작품이긴 하죠.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 현대의 로맨스 코미디의 원조는 그때가 시작이 아니고 뭐 엄청나게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단테의 사랑 이야기도 떠오르고, 뭐 그렇게 알콩달콩한 그런 관계는 없었군요. 거기에선. 그러면 뭐 어디까지 올라가야 할까? 호메로스까지 올라가야 할까요? 아니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뭐 엄청난 그 알콩달콩 로맨스가 아주 뭐랄까요? 드라마틱한 그런 엄청난 스케일의 로맨스가 많이들 펼쳐지잖아요. 뭐 토라짐으로 인한 엄청난 복수들, 너무 엄청나서 어이가 없을 정도의 그런 복수들. 뭐 어쨌든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만과 편견, 이 제인 오스틴의 작품이 로맨틱 코미디의 원조격이라는 건 뭐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만과 편견의 첫 대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야말로 머리를 쾅 내리치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무슨 문장이었냐면요. 재산 꽤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라는 문장이에요. 나는 이 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읽기를 시작했었는데 제목 때문에 꽤 심각한 책일 거라고 여겼었다가 이 첫 대목을 읽고 실수와 함께 온갖 궁금증이 발동하기 시작했었다. 그리고 내 궁금증은 제대로 보상받았다. 남녀 관계뿐 아니라 사회의 본질과 인간관계의 본질을 표현하는 게 너무도 재미있는 소설이었다. 명쾌한 통찰과 전곡을 찌르는 표현, 또 냉소 섞인 따뜻함이 같이 갈 수 있다니 얼마나 흥미로운가. 이 집 베넷가에는 무려 5자매가 있다. 딸밖에 없다. 작은 아씨들의 집보다 하나가 한 명이 더 많고 우리 집보다는 하나가 적다. 김진애 의원님의 집이 딸부자였다고 하더라고요. 막내 동생이 아들이 한 명 있고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딸 낳았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딸들의 특질 역시 생생하다. 큰딸은 우아하고 아름답고 조용하고 따뜻하다. 둘째 딸 리즈, 주인공이죠. 엘리자베스는 자존심 강하고 독립적이고 말빨도 좋다. 이 엘리자베스가 꼭 김진애 박사님 같으네요. 아마 좀 본인이 이입이 많이 되시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셋째 딸은 성경과 교과서적 교본과 스파르타식 피아노 치기를 고집하는 외통수다. 그리고 넷째와 막내는 아직도 천방지축. 예쁜 옷을 먼저 갖겠다고 싸우고 파티에 가서 춤추겠다고 고집부리고 군대 오빠들 보겠다고 퍼레이드에 가겠다고 우겨대는 아직은 어린 그런 천진난만한 소녀들이다. 첫째와 둘째가 사이가 가깝고 셋째는 홀로에 만족하며 그 딸들 사이에서의 좀 아웃사이더 같은 존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넷째와 다섯째가 또 가깝다. 터울이 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서로 극단적으로 다른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가 그렇게 섞인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 집의 베네가의 엄마는 아주 속속들이 속물이다. 그러니까 아주 사회화가 완벽하게 진행되신 그런 엄마인 거죠. 딸들의 결혼에만 목을 매고 사랑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사윗감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 중매를 위한 사교 파티의 혈안인데다가 본인이 눈독 들인 그 남자와 딸을 엮어주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엄마다. 심지어 큰딸이 일부러 비를 맞게 해서 감기를 걸리게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의 저택에 며칠 머무르게 그렇게 사건을 메이킹할 정도로 꼼수를 쓰기도 한다. 왜 안 그렇겠나? 본인 자신이 그렇게 했을 게 분명하니 말이다. 아빠는 이 베네가의 5딸의 아빠는 냉소적인 신사의 이미지다. 미모에 홀려 제대로 된 대화 한마디 못하는 여자와
결혼한 것에 후회 막급을 하지만 결국은 체념하고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보거나 사교에만 목을 매는 그런 아내를 놀려대거나 아니면 말이 통하는 둘째 딸 엘리자베스와 대화하는 재미에 살 뿐이다. 이제 좀 가족의 구성원들과 등장인물들 사이의 이런 관계,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새록새록 기억나실 것 같아요. 19세기의 영국 소설을 읽으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그렇게 야만적이었나 싶을 정도로 사회 구조가 불합리했다. 딸은 아예 상속권이 없다. 돈 있는 남편을 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또 의지할 남편을 구해야 하는 거죠. 예. 대신에 딸은 결혼할 때 지참금을 가져갈 수는 있다. 그러니 남자들 입장에서는 돈 많은 아내를 구하겠죠. 예. 이 집이 문제가 되는 것은 딸만 5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참금 나갈 일만 있는 거고 들어올 일은 없는 거네요. 지참금을 받아올 아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다 이 집에는 지참금으로 보낼 만한 재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두 명에게 들려보낼 지참금도 없는 집에 딸이 5이나 되고 다만 얼마의 지참금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아들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까지 안달을 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들이 하나라도 있어서 만약에 그 영지와 집을 상속받고 그리고 또 그 신부로부터 지참금도 뭐 또 받아온다고 하면 그런 재산을 기반으로 자신의 이 딸들도 같이 챙겨줄 수 있겠거니 기대라도 해볼 수 있지만 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내린 선택, 결정은 이 베네가의 상속권을 승계할 권리를 가진 남자 조카 목사, 그 조카 목사하고 엘리자베스가 결혼을 하게 되길 진심으로 원했던 거예요. 그것만이 그녀에게는 유일한 솔루션이었던 거죠. 정말 좀 많이 불합리했던 것 같아요. 뭐 아들이 없어서 물려받을 그 당시의 법으로 물려받을 만한 자식이 없으면 딸에게라도 또 허용이 되도록 했었어야 하는 게 그러면 뭐 그래도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옛날이니까 그러고 넘어갔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아들이 없으면 그냥 다시 또 그 아버지의 그 계통을 따라가서 남자 조카에게 이 집의 재산이 넘어가는 거예요. 구조였던 거예요. 세상에. 뭐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가 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제가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볼 때는 그런 당시의 사회적 배경까지는 모르고 봤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극성인 엄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사회적 모순 속에 그렇게 엄마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네요. 재산뿐 아니라 계급차도 있었다. 바야흐로 신중산층이 나오는 시대이고 신부자 계급과 귀족 계급과의 혼인도 잦았지만 레이디스 앤 젠틀맨의 위력은 여전하던 그런 시대였다.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그 신사는 상속 영지를 가진 남자 귀족이고 또 그 속의 숙녀는 마찬가지로 그런 귀족 집안의 여자다. 그래서 소설 속의 레이디 캐서린은 그렇게 공작처럼 온갖 폼을 잡았고 또 그런 젠틀맨인 다시 엘리자베스를 쫓아다닌 남자죠. 이 다시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베네가를 낮게 낮춰본 것입니다. 무시했던 거죠. 가진 재산이 없는 아주 낮은 신사였던 아버지와 또 교양이 너무나 없는 그런 중산층 엄마 사이에 태어난 딸이라서 처음부터 엘리자베스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가 엘리자베스에게 강렬하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 모습은 남녀간의 핑퐁 게임 경험이 있는 독자에게는 너무도 익숙하고 자연스럽죠. 오로지 돈과 화장 그리고 옷과 파티에 대한 이야기만 일삼고 남자를 유혹하는 게임에만 익숙해 있는 그런 여자들만 보던 다시가 엘리자베스라는 이 새로운 유형의 아가씨를 보고 얼마나 신선했을까. 엘리자베스는 자기에게 주눅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막 받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신을 밝힐 줄 아는 데다가 뭐 너와 내가 달라도 난 전혀 개의치 않는다.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태도로 시종일관하는 여인이니 뭐 다시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놀랍고 호기심이 생기고 설레고 기대되고 두근두근해지고 자꾸 보고 싶어지고 아무리 그 이끌림을 부정하려 해도 온통 엘리자베스에게로 생각이 자꾸 달아나는 자꾸 엘리자베스를 향해서 가버리고 마는 자기의 그 감정을 깨닫게 되고 그 다시는 스스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다시에겐 편견이 있었잖아요. 이런 학급 패밀리에 그런 별 볼 일 없는 여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마음이 자꾸 그녀를 향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가 전혀 몰랐던 것은 엘리자베스의 마음이 실제로도 그러했다는 것이다. 첫 만남부터 다시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여겼고 그리고 가족의 지위를 업신여기는 듯한 이 베네가를 무시하는 듯한 다시의 태도가 또 싫었고 사랑하는 언니의 연애를 방해한 것도 왜냐하면 이 집안이 보잘것없어서 엘리자베스의 언니와 혼담이 오가고 있는 그 언니와 그 언니를 좋아한 남자와의 연애를 방해한 거예요. 물론 다시는 아마 그 이제 남자 쪽의 지인이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쨌건 엘리자베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미워요. 언니가 좋아하는 남자와 성사되지 못하게 그 사이를 계속 방해하고 괴롭히고 있는 다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언니를 사랑하는 만큼 다시에 대한 미움은 더 커지고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치 귀족의 지위로 갑질을 한다고 오해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죠. 그러니 이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돌덩이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시에 대해서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다시는 사랑 고백을 해요. 엘리자베스에게 사랑 고백을 넘어 청혼을 하죠.
아주 오만했어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그 당시로 보면 아주 선망의 대상인 거죠. 본인이 뭐 귀족이고 재산도 있고 뭐 외모도 그렇고 그런 완벽한 조건을 갖춘 자기가 사랑을 고백하기만 하면 어떤 여자라도 기껍게 따라올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완전 오만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라는 여자는 자기를 돌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녀를 향해서 커져만 가는 본인의 마음을 자꾸 끌리는 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당신에게 끌리는 이 마음을 어쩔 수가 없네요.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 고백은 책에서도 이렇게 두근거리게 만들어요. 책을 읽는 독자들도. 그런데 또 영화에서는 또 엄청났죠. 다하시로 분한 남자 배우가 이 장면에서 보이는 그 폭발적 감정은 모처럼 나까지, 그러니까 이 김진애 의원님이요. 나까지 두근거리게 만들었었다. 그러나 섣부른 청혼에 그 청혼은 단칼로 거절을 당하고 엘리자베스의 깊은 오해, 이 본인에 대한 다시에 대한 아주 깊은 오해와 미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제 다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시대의 신사답게, 젠틀맨답게 다시는 명예를 선택합니다. 좋은 선택이었어요. 편견의 색안경을 끼고 있던 그런 자존심 강한 여자에게 가장 잘 먹히는 전략이었죠. 그리고 인간으로서도 아주 괜찮아 보여서 독자들로 하여금 더욱 응원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사랑과 명예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면 명예가 먼저다. 아니, 어쩌면 그게 오만인 걸까? 책을 읽던 나는 이런 의문에 사로잡혔었는데 이제 살아보니 역시 인생에서 그런 의문이 실제로 다가올 때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알고 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만과 편견 책이든 영화든 본 지가 좀 되어서 사실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그 여기에 쓰인 사랑과 명예 사이에서 선택을 하라라는 질문이 여러분 앞에 놓여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저라면 또 어떨까요? 지금 김진애 박사님은 주저하지 않고 명예 쪽을 택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열정이 넘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명예를 택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서는 왜 명예여야만 할까? 왜 나는 사랑을 택하지 못하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동시에 명예를 택함과 동시에 뭐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왜 나는 명예를 택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만큼 살아본 지금에 와서 택하라고 하면 사랑을 택할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이라는 확신만 들었다면 명예,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 별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 내가 더
사랑하는 느낌, 뭐 사랑받는 느낌, 그로 인한 충만감, 그런 나의 실속 있는 그런 삶을 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만약에 질문을 조금 바꿔서 사랑과 명분 중에 택하라고 했다면 명분을 택할 것 같기도 한데, 이 사랑과 명예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사랑을 택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저 혼자 쓸데없는 상상의 나래와 생각들을 해봅니다. 자, 책 속으로 좀 돌아가 보죠. 이제 읽어드릴 부분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 책을 김진애 박사님이 아끼셨던, 좋아하셨던 그런 이유를 좀 눈치챌 수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엘리자베스는 책을 읽는 여자였다. 책을 읽는 여자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인상적 장면들이 무척이나 많지만 책을 읽으며 전원 속을 홀로 걷는 리즈는 참으로 출중하게 아름답다. 영화에서 그 아름다움은 더욱 두드러졌는데 엘리자베스로 분한 키라 나이틀리가 책을 읽으며 걷는 장면, 그 장면에서 바로 영화가 시작한다. 아주 흡인력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 녹음을 배경으로 햇빛이 부서지며 여자의 약간 흐트러진 머리칼에 후광을 들이운다. 깊은 눈망울은 책을 응시하고 손가락은 단단히 책을 잡고 있다. 얼굴은 발그레하고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다. 두터운 갈색 표지의 책에는 북마크가 무심하게 꽂혀 있다. 심플한 라인의 드레스가 우아한 목선과 어깨선을 드러내며 발치에 떨어진다. 우와, 이 세밀한 묘사 완전 끝장인데요. 몰입하고 있는 주체적인 여인의 찬란한 순간이다. 네, 그 장면이 이 김진애 선생님에게 어떻게 압도적으로 충만감으로 다가왔는지 짐작이 되네요. 책을 읽을 때 나는 엘리자베스가 직업을 가지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이상했었다. 또 뭐 이렇게 딸들이 매일 놀기만 하는지 이상했다. 하는 일이라고는 바느질하기와 피아노 치기, 시 읽기와 책 읽기, 머리하기와 옷 갈아입기, 파티 가기, 산책하기, 이런 것뿐이었다. 그 외에는 온통 수다였다. 상류층은 아니지만 귀족 계급이라 그런지 밥도 당신들 손으로 직접 하지 않는다. 결혼하기 외에는 온통 과제들이 일절 없는 그런 백수들이라고 해야 할까? 이해되지 않았었다. 그런 와중에 엘리자베스가 전원 속에서 혼자 걷기를 하는 것은 그것만은 아주 마땅해 보였다. 자매가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애인이 없어도 자연 속을 홀로 걷는다는 것은 주체적인 여성, 생각하는 여성, 자유를 갈망하는 여성을 상징한다고나 할까? 그렇게 홀로 걸으며 키운 생각이 궁극적으로 엘리자베스를 구원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어디 엘리자베스 또 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혼자 걷기, 그리고 이 책과 함께 책을 통한 사색, 책을 통한 나의 발견, 나와의 데이트, 그런 과정을 통한 어떤 자아를 완성시켜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 예찬론자예요. 저도 책 낭독해드리는 이 미셸이란 여인도 이 엘리자베스 과이기도 하고
동시에 김진애 박사님과 같은 과이기도 한 측면이 있죠. 어쩌면 제 팟캐스트를 또 유튜브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그런 공통점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는, 인간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좀 잊고 잊어버린 채로 살고 있는, 그런 망각한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인간이 원래 그렇대요. 원래 서 있어야 하는 존재이고,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서 하늘과 땅을 잇는 그런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고요. 그리고 사색하고 숙고하는 것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합니다. 많이 배우거나 아니면 배움을, 공부를 좋아하는, 활자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모두가 다 그런 아주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김진애 박사님이 마지막에 언급해 놓은 주체적인 여성, 생각하는 여성, 자유를 갈망하는 여성, 여기에 여성자를 남성으로 대체해도 동일하고요. 그런 주체적인 인간, 생각하는 인간,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인간, 이것이 우리 모두 인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인간 한 명 한 명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되시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왜 그 자유를 갈망하는 삶을 우리는 제대로 잘 추구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자유로움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층위의 자유가 있는데 나는 어떤 층위의 자유를 구가하면서 살 것인지, 어떤 자유에 도달하려고 애써 볼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궁금해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도 잘 모르거나 그런 걸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살아가죠. 너무 바쁘니까요. 막 바빠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떠밀려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그 전원 속에서 혼자 걷기를 했던 엘리자베스처럼 우리는 그런 조금은 홀로 있는 시간, 떨어져 있는 그런 나만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나와의 만남 이런 것들을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 같고요. 아마 이 김진애 선생님의 말씀도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다시 책으로 좀 돌아가면 결국 엘리자베스와 다시 이 커플뿐 아니라 언니 커플, 그 다시가 방해를 놨던 그 언니 커플까지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베네카의 그 어머니 조또할 뻔했으나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결말이 되어서 다행이죠. 아빠는 그 시니컬한 말투로 그러나 눈물을 글썽이면서 기뻐합니다. 이 엘리자베스와 다시의 사랑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소설의 에필로그에 보면 엘리자베스와 다시는 영원히 행복하게 아주 잘 살았답니다 라는 식으로 이 성공적인 둘의 만남 그리고 행복에 대해 깨알같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재산 깨나 있는 독신 남자에게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로 스토리를 시작하더니만 참 그의 운을 맞춰서 이 엔딩도 그 에필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야말로 로맨틱 코미디스럽습니다. 자, 작가에 대한 얘기 좀 해보면 이 연애와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기막히게 잘도 써낸 작가 제인 오스틴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고 해요. 성사되지 못한 혼담이 2번 있었다 하고요. 한 번은 이 가진 것 없는 제인 오스틴의 가문이 남자 아내 쪽에 의해서 거부를 당했고, 다른 한 번은 조건은 좋았지만 이 사랑 없는 결혼에 대해 제인 오스틴이 거부를 했었다 하고요. 그런데 제인 오스틴 그녀가 남긴 6편의 작품들, 평생 6편의 작품이 남았는데 그 작품들에서는 모두 한결같이 연애와 결혼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아마 제인 오스틴의 일생의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이 활발했거나 매스미디어가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200년 전에 한 영국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던 작가라고 하면 그녀가 평생 쓸 수 있는 소설의 이야기들, 주제거리는 한정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또 결혼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심리, 관계들에 대한 내용들을 소설로 엮어내는 것은 또 조금은 어려운 점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덕분에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클래스가 다른 로맨틱 코미디들을 우리에게 남겨줬죠. 그녀의 작품 속에는 세상사에 대한 풍자와 인간 심리에 대한 통찰이 스며들어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비틀고 자조하고 조롱할 줄 아는 그런 영국 문화 특유의 품위가 스며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 제인 오스틴이 오래 살았었다는 바스라는 도시에 가보신 적이 있다 해요. 런던 교회에 있고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도시이고 그런 만큼 온천 휴양 도시로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해요. 그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살짝 표현을 빌자면, 제인 오스틴이 엘리자베스처럼 우아하게 책을 읽으며 사분사분 소요했을 것만 같은 작은 타운이었다. 전원풍의 언덕과 사르르 흐르는 천과 꽃 가득한 천변, 도시 곳곳에 깔린 푸른 잔디밭, 그 사이사이에 서 있는 특유한 스타일의 건물들, 마치 그 시대의 강남일 것 같은 이 환경 속에서 그 여자, 그 남자, 그 딸, 그 아들, 그 엄마, 그 아빠들은 자기들만의 통속적인 세계를 만들며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분위기에서 소외될 수도 있었던 작가 제인 오스틴이 소외됨으로써 근사하게 자기만의 세계를 소설에 구축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다고 해요. 그 바스라는 도시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예.
대강 이 정도면 작가에 대한 이야기, 소설에 대한 이야기 어느 정도 나눈 것 같아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스토리로 이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을 규정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 오만과 편견은 우리 모든 인간이 모든 관계에서 넘어서야 하는 그런 장애물이 아닌가 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장애물이죠. 그 장애물의 높이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높고 매번 매우 높고 또 어떤 상대를 향해서만 특별히 더 높거나 더 낮거나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 매 순간 인지하고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무언가 어떤 새로운 상황이나 관계들, 어떤 사건들이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 바로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말고 그 판단을 조금 미뤄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거죠. 그 사이에 나에게 어떤 나의 오만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지금 어떤 편견이라는 안경이 더 씌워져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걸 잠깐씩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습관화 되면 인생이 굉장히 많이 따뜻해지고 또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그런 나의 오만과 편견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판결을 내려버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어떤 그런 사건이나 기회나 상대방을 규정해버리고 그 안에 가둠으로써 무한히 열릴 수 있는 그런 잠재성, 기회의 문들을 닫아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이제 나이 드니까 깨닫게 되네요. 그렇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는 좀 그걸 안다는 것, 내 속에 그런 오만과 편견들이 가득하다는 것. 그리고 그렇지만 그 가득하다는 걸 알고 조금씩 그 연습을 함으로써 그런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내 오만과 편견 속에 나를 가두지 않는 그런 것들도 연습을 통해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구나 하는 거를, 개선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 미약할지나마 그런 과정,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르겠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모를 거고, 자기 바쁘니까 모를 거고 그렇겠지만, 나만이 나의 그 미묘한 성장, 정신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숙, 이런 것들을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인생을 살만나게 한다는 것. 이거 사는 맛 좀 나네, 살아볼만 하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한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이 여자의 독서, 그 중에서 한 챕터 오만과 편견, 김진애 박사님은 에게 어떻게 이 오만과 편견이 인생의 책이 되었을까, 그 얘기를 살짝 훔쳐봤어요. 이 책을 낭독한다는 핑계로 이렇게 좀 엿봐봤고요. 사실 오래돼서 내용 다 까먹었다가
영화 얘기 이런 거 하면서 대강의 스토리는 기억이 났지만 사실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마 제가 이 소설, 이 책을 택했던 이유는 오만과 편견, 우리 속에 많이 도사리고 있는 그 오만과 편견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만큼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우리 관계와 그 사고의 폭이 굉장히 더 자유롭고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게 아닐까, 또 저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밤 미셸은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내러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잘 마감하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미셸이었습니다.